사실 신라 근관에 대해서 큰 공부를 하고 있지 않다가 서울중앙박물관에서 근무하면서 관련 전시와 보고서를 쓰게 되면서 또 발굴을 하게 되면서 신라 근관에 대한 좀 공부를 많이 했고요. 그 신라 근관을 공부하면서 제가 너무 이 지역사에 매몰되어서 좀 너무 신라를 띄엄띄엄 보고 있었구나 이런 반성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라 근관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지 사실 국립중앙박물관을 관람하시는 관람객들 중에 무엇이 가장 인상 깊었냐고 물어보면 단연코 신라 근관입니다. 뭐 우리 생각에 뭐 금동미륵보살 방가 사유상 국보 78호 또 좋다고 하고 뭐 김몽도 동서파적 뭐 경천사지 10층 석탑 이렇게 많이 있지만 단연코 신라 근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아마 오늘 참석하신 회원님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는 아까 회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처음에는 그 신라 근관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좀 쉬었다가 신라 근관 중에서 특히 제가 재발굴 조사를 진행했고 또 실제 신라 근관의 훼손 과정에 뭐 개입한 일제강점기 조선 동독부 박물관의 그런 그 행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했던 서봉천 근관은 다시 좀 따로 떼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뭐 바라보는 아름다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979년 그 해곡 최순우 관장님 그 개성 출신이시고 국립중앙박물관 4대 관장님이셨죠. 한국미술 5천년 전이라고 당시로서는 아주 대규모 블랙버스터 우리 문화재를 해외에 알리는 전시가 있었는데 거기에 최순우 선생님이 해설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라근관 저는 되게 자세히 봤습니다만 자세히 보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아주 일본식으로 잘 만든 게 아닙니다. 이게 좌우 딱 대칭도 아니고 뭐 굳이 표현하자면 약간 대충 만든 금방 만든 이런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렇게 고가이고 또 뭐 왕족들만 썼을 그런 근관을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뭐 이런 생각 제가 많이 하고 있었는데 신라 근관 관련 전시를 쭉 준비를 하다가 이 해곡 최순우 선생님의 이 글을 보고 바라보는 아름다움, 제목 자체도 바라보는 아름다움이라는 이 글을 보고 우리 민족의 감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이해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국 미술은 바라보기 위한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근시안적으로 코앞에 다가 놓고 보면 별로 안 아름답고 살짝 떨어져서 보면 아름답다. 제가 이걸 아주 근시안적으로 봤거든요. 이렇게 확대해서 보고 하니까 안 아름다웠는데 살짝 떨어져서 전체적인 조형미를 보면 한국 미술은 훨씬 아름답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조금 멀리 보아서 아름다운 것은 너무 이렇게 딱딱 일본식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전체적인 도안이 아름다우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미술을 단순한 미, 간소한 미라는 점에서 이런 말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라 황금 보관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사 황금 판때기를 대충 해서 만든 것에 황금 보요라고 되어 있고 요즘은 영락이라고도 하는데요. 보요는 말 그대로 걸으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걸으면 이게 살랑살랑 움직이니까 보요라고 했죠. 금실로 대범하게 꼬아간 것에 불과하지만 약간 물러서서 바라보면 비례의 쾌적함이 아름답다. 그래서 제가 이 신라 근관 관련 강의를 하면 항상 이렇게 해곡 최순우 선생님 그러면 실제 근관이 어떤지 지금부터 한번 저랑 보시겠습니다. 예,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서봉천 근관입니다. 예. 첫 번째 강의 근관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신라 근관의 도안 어떤 개념으로 신라 근관 밑그림을 그렸는지 살펴보고요. 그럼 이 근관의 기원이 무엇인지 보고 신라 근관하면 이렇게 세트 메뉴로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게 마립간입니다. 그래서 마립간이 무엇이고 왜 마립간들은 근관을 만들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 서봉천 근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근관이란 무엇일까요? 관의 종류. 관이라고 하면 지금은 관이라고는 안 하지만 지금 사극 같은 거 보면 왕들도 많은 관들을 쓰죠. 여러 가지 관이 있습니다. 관이란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전적 정의입니다. 머리에 써서 쓴 사람의 권위를 더 드러나게 하는 것.
지죠. 그래서 이 관은 이렇게 뭐 연구자마다 분류 방법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는 모관과 대관 두 개로 나누는 게 일반적입니다. 모관은 이 모자 할 때 모자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정수리 부분을 이렇게 감싸는 관을 모관이라고 합니다. 절풍이라고도 얘기하는 모관이라고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대관은 띠대자, 신라 금관이 대표적인데요. 띠 모양으로 이렇게 관이 있는 것을 대관. 보통 관이라고 하면 우리 대관을 많이 얘기하고 모관이라는 것은 뭐 관모 이렇게 다르게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또 이 모관과 대관이 아닌 관의 장식, 그러니까 이 관이 유기질로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는 건 다 무기질, 금속재의 관만 보는 이유는 유기질 관은 다 무덤에서 썩어 없어지죠. 하지만 예를 들면 비단이나 아니면 나무 껍질 같은 걸로 이렇게 관을 만들고 이렇게 관을 장식하는 걸 세웠다면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관 장식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공주박물관 가면 보실 수 있는 무령왕릉의 왕과 왕비의 관식이 이런 것의 하나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관식은 이제 뭐 모양에 따라서 새날개 모양, 뭐 한자로 조익형 관식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무령왕릉처럼 연꽃을 기반으로 한, 연꽃을 모티프로 한 이런 관의 장식 이런 것들도 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뭐 느끼듯이 대개관이라고 하면 대관만을 가리킵니다. 아까 모두에 회장님께서 뭐 금관이 6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 건 역시 관을 요 대관만을 일컫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일반인들이 느끼는 감성으로서의 관이라고 하면 이 관만 얘기하는 거죠. 이건 좀 학술적 개념의 관. 하지만 역시 여전히 중요하다. 또 하나 모관은 대개 백제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발견되고요. 그래서 백제는 뭐 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백제는 모자 모양 관이 유행하는 것이고 신라나 가야는 이런 띠 모양 대관이 유행한 것이다. 이런 것에서도 차이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대관을 또 이 수지형 대관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부르는 연구자들도 있는데요. 수지라고 하면 말 그대로 나무 가지이죠. 그래서 대관에 있는 세움 장식들이 모티프가 전부 나무 가지에서 유래하였다 해서 이걸 수지형 대관 이렇게 구체적으로 부르긴 또 합니다만 그냥 보통은 대관 내지는 일반인들은 그냥 금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관의 재료는 금관이라고 하지만 실제 금은 아니고요. 금만으로 하면 뭐 우리 순금반지 이렇게 많이 껴보시면 순금반지 어떻습니까? 이렇게 잘 휘어지고 늘어나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관의 재료가 적당하지 않습니다. 관이 이렇게 서 있으려 그러면 이렇게 힘을 받아야 되는데 힘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대개는 은을 섞습니다. 은을. 그래서 뭐 굳이 얘기하면 합금관 뭐 이렇게 하겠지만 24K관 뭐 18K관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금관이라고 하고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금의 합금 재료로 은을 많이 사용하지만 서구에서는 구리 같은 것도 사용하고 뭐 사용하는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은으로 만든 관들도 나오고요. 또 금동, 청동, 아까 말한 금동, 도금을 한 거고 청동은 아예 뭐 도금을 안 한 이런 관들인데 우리가 금을 귀금속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이렇게 안 변하니까 귀금속이라 하고 이렇게 다들 뭐 후회하실지 모르겠지만 결혼하실 때 주고받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우리 사랑이 변치 않길. 하지만 뭐 예. 그래서 이 금관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무덤 속에서도 금관은 안 변합니다. 금은. 그래서 금관은 온전한 형태로 되게 발굴이 되고요. 다른 것들은 뭐 지금 금관을 넣은 시기가 지금부터 1500년, 1600년 전이기 때문에 되게 없어지고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전체적인 형태를 추론해서 추정해서 연구에 사용하는 것이죠. 말씀하셨다시피 금관은 신라에서 6점, 가야에서 2점이 나왔는데 뭐 어떤 뭐 운명이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신라에서 나온 금관 6점은 전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하고 있고요. 가야에서 나온 2점 중 1점은 일본 동경 국립박물관 가면 동양관이라고 있습니다. 본관 오른쪽에 보면 동양관에 가면 오쿠라라고 하는 일제시대 때 우리 문화재를 많이 약탈 가져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수집품으로 현재 오쿠라 컬렉션이라고 해서 동경 국립박물관 동양관 6층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되게 안타까운 게 이게 무슨 뭐 이렇게 거적대기처럼 입구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고요. 또 나머지 한 점은 오늘 가야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나머지 한 점은 현재 삼성박물관 리움에 한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두 점은 발굴 조사에 수도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 말로 전한다, 가야 걸로 전한다는 정도입니다. 다만 학사적으로 봤을 때는 뭐 모양이나 이런 걸로 봤어 가야관인 것은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에서는 금동관, 청동관 이런 것들만 주로 출토됩니다. 왜 여기는 금동관이 나오고 여기는 신라에는 그렇게 많은 금관이 나올까? 여전히 학계의 미스터리입니다.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이란 무엇인가? 그 원소기호 AU이죠. 금은 그 빅뱅 이후에 그 원자가 이 핵이 만들어지고 원소가 이렇게 핵 융합이 일어나면서 쭉 원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만들어지고 핵 융합에서 마지막으로 만들어지는 원소가 철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철 전시도 전공했습니다만 철이 무겁기 때문에 대개의 행성의 내핵 안쪽에 철이 많이 모입니다. 우리 지구도 안쪽에는 철이 많이 있죠. 쭉 모이다가 핵이 분열하면서 폭발을 하는데 폭발할 때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원소가 바로 금입니다. 금은 녹는 점 1064도이고요. 끓는 점 2856도. 밀도 19.3g/세제곱센티미터. 가로 세로 높이 1cm의 금의 무게를 재면 19.3g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중금속에 속하고요. 상당히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금속 중에서도. 대표적인 기금속이고 양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적당하게 나오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화폐로 사용합니다. 흔히 말하는 금본위제가 여기서 유래하는 것이죠. 물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금본위제는 대개 나라에서 폐지되긴 하지만요. 특징은 뭐 공기, 물, 산화제에서도 변하거나 부식되지 않습니다. 아주 무르기 때문에 금 1g 가지고 3,000m, 3km 이상의 실을 만들어낼 수 있다. 물론 실험실의 얘기지만 3km 이상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1만 분의 1mm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엄청난 얇기죠. 만장을 쌓으면 1mm가 된다는 얘기니까 엄청난 얇기로 펴서 그만큼 금은 잘 펴진다. 전성과 연성이 뛰어나다. 그런데 너무 잘 휘어지고 잘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힘을 못 받는 강도가 약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 동양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은과 섞고요. 서양에서는 구리와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고대는 이렇게 석금이나 사금이나 뭐 만들어지는 건 똑같죠. 석금은 말 그대로 광석 속에 있는 것이고 사금은 광석이 이렇게 침식에 의해서 이렇게 하천으로 이렇게 유입되면 거기에서 모래와 같이 있는 것을 사금이라고 하죠. 사금에서 금을 채취하는 걸 패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패닝 뭐 말이 어렵고 우리 예전에 돌이 많이 섞여 있던 쌀을 이렇게 조리질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리질 이렇게 하게 되면 무거운 돌은 가라앉고 이렇게 쌀만 퍼내지만 반대로 여기에서는 금이 무겁기 때문에 금은 가라앉고 위에 있는 모래 알갱이들을 걸어내고 걸러내고 하면 금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금도 여러분들 뭐 대표적으로 경주 같은 데 가서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찾아내는 금은 아주 적은 양이고 우리 같은 고급 인력에서 하기에는 이 시간 대비 가성비가 너무 낮습니다. 뭐 하루 종일 해봤자 뭐 한 1,000원치 이렇게 할 바에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금은 있습니다. 다만 그걸 할 만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거죠. 요즘은 상업적인 채취에서 금은 암석 1톤당 2g의 금만 나와도 상업성이 있다고 합니다. 금의 가치가 워낙 높아져가지고 고대에서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석금이나 사금은 사실은 생각해보면 석금이 훨씬 쉽죠. 왜냐하면 석금은 금의 특성상 보통 석영에 금 알갱이가 이렇게 금의 맥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질학적으로 황금 석영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상상을 해보면 석영이 약간 우윳빛 나지 않습니까? 우윳빛 나는데 금이 이렇게 관입이 선상으로 이렇게 돼서 보이겠죠. 보이면 깨서 채취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양이 많지 않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침식 활동에 의해서 금 알갱이가 돌아다니는데
금알갱이 그러면 암석이 있는 곳에서 금알갱이가 쭉 그 하상을 따라서 이동을 하겠죠. 이동을 하는데 금은 무겁기 때문에 잘 가라앉습니다. 잘 가라앉기 때문에 우리 흔히 개울에서 큰 바위 뒤에 보면 물결이 잔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금이 자기들끼리 뭉쳐서 가라앉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겟이라고 얘기해서 노터치에서 나왔던 말도 있고 너겟이라고 얘기해서 실제로 19세기, 20세기 서양인들의 보기에는 노다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우면 그게 금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금의 가치를 알고 난 이후부터는 그런 걸 전문적으로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없고요. 지금은 물이 흐르지 않더라도 사실 뭐 지구의 나이가 46억 살이니까 46억 년 동안 금이 이렇게 쌓여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물이 흘렀던 고대 하천, 뭐 예를 들면 중생대의 하천 유역에서 어마어마한 금이 발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호주 같은 데 보면 사막에서 뭐 1kg짜리 금 너겟이 발견되었다. 뭐 이런 것도 들릴 정도로 금이 다니는 캐럿이라고 하고 잘 아시죠? 캐럿. 여성분들 잘 아십니다. 24K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항상 이게 불만입니다. 왜 24K를 순금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계산하기 너무 복잡합니다. 25K를 만들면 4%씩만 이렇게 정하면 되는데 24K를 이렇게 순금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18K는 약 75%뭐 이렇게 나가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퍼센트라는 것은 여기 보면 질량 백분율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부피에 대한 백분율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은은 얘보다 세제곱센티미터당 무게가 적게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같지 않고 질량의 백분율입니다. 그러니까 은은 같은 무게라고 하더라도 부피가 훨씬 많이 나가는 거죠. 은 10g, 금 10g을 같이 비교하면 은의 부피가 훨씬 크겠죠. 은의 무게가 단위당 은의 무게가 적게 나가니까 그 두 개를 합치면 금이 50%예요. 부피에 따른 게 아니고 질량에 따른 부피 때문에 이 차이를 가장 먼저 알아낸 사람 알고 계시죠? 그 유레카라고 크게 외쳤던 그 양반이 바로 서기전 3세기대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으로 이걸 알아냈고 이것의 원리대로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겠습니다. 그럼 이런 금을 이제 채취를 했겠죠. 그럼 그걸로 이제 금관을 만들기 위한 밑작업, 부속을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게 석금이고요. 요게 이제 사금입니다. 물론 뭐 현대 거니까 잘 재련이 되었겠죠. 그런 다음은 얘들이 불순물이 생깁니다. 당연히 생기겠죠. 녹이면 금에는 대개 은, 구리 뭐 이런 미량 원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쭉 하게 되면 이게 무게에 따라서 비중에 따라서 이렇게 무거운 건 밑으로 깔아앉고 가벼운 건 위로 뜹니다. 액체 상태에서도. 그러면 액체 상태에 뜨면 그걸 보고 위에 거를 계속 걷어내면 어떻게? 순금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국시대에도 순금에 가까운 금을 약 99% 순도의 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련을 하고요. 이게 너겟입니다. 너겟. 내가 금기라고 했지만 실제로 자연상에서 채취한 금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금과 이론상으로 순금과 순은을 구분해낼 수 있겠죠. 여기는 금, 여기는 은. 그러면 이 제작자가 금과 은을 적당히 섞어서 금은 합금, 판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 금판. 금판이라고 했지만 실제 순금은 아니고 은이 섞인 금판을 만들고요. 금판을 계속 얇게 만들면 금박이 되고요. 금박을 꼬우면 이렇게 실이 됩니다. 또 이렇게 금박을 두드려서 요거 이제 느려백이라 되어 있는데 인발파가 되어 있는데 여기 집어넣어가지고 한쪽은 구멍이 넓고 한쪽은 좁은데 넣은 다음에 금이 늘어나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약간 가열한 상태에서 좁은 판에서 쭉 하면 쫙 얇아집니다. 얇아지면 이렇게 금판 같은 게 만들어지고요. 금실이 만들어지고 이것으로 이렇게 하면 금못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금관에 사용한 금판은 이걸 쓰면 되니까 실제 재료인 금판, 금실, 그리고 금못 이런 것들이 이런 과정으로 아마도 만들어진 것으로 그리고 실제로 금관에 들어간 부속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만든 흔적들이 잘 보입니다. 지금은 거기까지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그럼 황남대총 잘 아시죠? 황남대총 지금도 가시면 뭐 대릉원 가시면 가장 큰 무덤이고요. 황남대총에는 여러 형태의 관이 나왔는데요. 어떤 형태의 관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게 모자 모양 관입니다. 이 꽃갈이죠. 실제로 그대로 사용하진 않고 여기에 머리를 둘러싼 두건이나 꽃갈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냥 쓰면 머리가 아프겠죠. 머리 카락도 이렇게 뽑히고. 이제 은제 대관인데요. 이 대관도 이게 뭐 은으로 만든 대관입니다. 은으로 만든 대관인데 지금 이거 보기에도 되게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은으로 만든 건 이렇게 좀 부식이 좀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게 유명한 국보 90호죠. 황남대총, 금제, 대관 뭐 이렇게 했지만 되게 근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형태의 관이 그래서 유력자의 무덤, 특히 신라 마리간기의 유력자의 무덤을 파면 여러 형태의 관들이 출토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관장식, 관의 장식, 관 자체는 아니고 아까 얘기 말씀드렸던 새 모양, 새 날개 모양 관장식. 그래서 책장일을 보면 이마 앞쪽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권위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도 권위, 또 의례, 의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의 핵심은 나와 너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나는 이런 걸 가질 수 있어. 가방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 루이비통 초창기에는 많이 들고 다니고 내가 당신과 다르다는 걸 상징하고 들고 다녔지만 어느샌가 삼조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루이비통이 그와 같은 가치를 하지 못하는 거니까 내 권위, 나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한 다른 무언가를 찾아내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새 날개 모양 관을 장식을 한 사람은 당장 나의 신하나 내 백성들하고 만날 일이 별로 없겠죠. 그런 것보다는 외국 사신, 신라왕이라고 치면 외국이라든지 외라든지 고구려라든지 백제라든지 가야라든지 이런 외국 사신들이나 고위 관리들을 만나겠죠. 만날 때 우리 신라는 이런 걸 만들 만큼 힘이 있어, 권위가 있어라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평소에 쓰고 다니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거 되게 귀찮거든요, 쓰기에. 쓰기 귀찮고 머리도 아프고 쓰면 깨지고 얼마나 많이 깨졌을까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이런 관장식이 있고요. 이제 무령왕릉 왕비의 관장식인데요. 이 왕비 관장식 보시면 연꽃무늬 지금 확대해 놓은 것인데요. 요렇게 연꽃무늬가 요 부분이죠. 연꽃 보이십니까? 이렇게 밑에 있고 이렇게 것이 보이시죠? 이건 연꽃무늬라고 하는데요. 연꽃무늬로 봐서는 이제 불교적 색채, 무령왕비니까 6세기 전반대 인물입니다. 6세기 때 6세기 때 백제는 이미 불교를 많이 이렇게 공인하는 불교를 많이 이렇게 생활 속속에 들어있는데 반면 신라는 여전히 애니미즘이나 이런 형태의 것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당시의 두 사회 발달되기는 오히려 백제가 더 발달되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금관총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금관이 발굴이 아니고 발견된 곳인데 1921년도 정말로 혼맛지라고 하죠. 그 외인들이 일본인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유흥가랄까 이런 것들을 개발을 이렇게 하잖아요. 구시가 개발하면 지금의 경주를 가시면 경주에 대릉원의 북쪽으로 고분군이 두 개가 있습니다. 노동동, 노서동 고분군이 있는데요. 그 노동동, 노서동은 길을 경계로 서쪽 동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있던 박문환 씨라는 집 술집이었는데요. 이 분이 이제 장사가 잘 되고 하니까 뒤에 좀 더 증축을 하려고 땅을 파던 중에 발견되었습니다. 정식 발굴 조사하진 않았고요. 당시에 외인 순사가 와서 이것을 걷어가서 조선 중국봉을 보고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대관, 대모양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 그리고 모관, 모자 모양 관, 그리고 관장식 이게 세 개가 세트로 잘 안 나오거든요. 나왔는데 그때의 복원했던 당시 금관총 보고서에서 1920년대 복원했던 이런 안입니다. 그래서 안에 모자 모양 관이 있고 새 모양 장식이 머리 앞쪽에 붙고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 세 개를 다 하기는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요. 또 금관총에 묻힌 사람이 여자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약간 학계에서는 약간 의구심 있는 눈으로 바라보는 아닌가
다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이제 신라 사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신라 사신 머리 위에 이렇게 모자 모양 관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지금으로 치자면 이 모자 모양 관의 재질이 무엇이냐가 이 사람의 신분을 결정하는, 신분을 말을 안 해도 신분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어서, 물론 의복도 중요하죠. 여기를 어떤 사람은 뭐 금관, 금제 모자 모양 관을 쓴 사람, 어떤 사람은 은제 모자 모양 관을 쓴 사람, 어떤 사람은 뭐 비단으로 쓴 사람, 뭐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것만 봐도 아, 저 사람이 어떤 신분이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을 겁니다. 특징적인 것은 물론 이 양반 되게 좀 술을 많이 드실 것 같이 좀 생기셨죠. 뭔가 복부지방도 좀 있으실 것 같고요.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깃털 장식을 좋아해서 고구려의 무사도에서도 깃털 장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앙관광 가시면 보시는 그 농경문 청동기가 있죠. 정문실에 가면 그 농경문 청동길에 그 나경 옷을 벗고 밭을 가는 남자의 머리에도 두 갈래의 깃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두 갈래의 깃이 있죠.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두 갈래의 깃 자체가 우리 민족 정체성을 나타내는 어떤 복식적 요소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금관의 부분 명칭인데요. 아까 대모양, 띠모양 관이라고 했던 이유는 이게 띠기 때문에 대모양, 대관, 띠모양 관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서 있는 걸 세움 장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것을 예전에 김원룡 박사 이후에 출자 모양, 출자형 입식, 그러니까 한자로 날출자 모양의 입식, 세움 장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논자들이 이게 3개도 있고 4개도 있거든요.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4개죠. 이게 무슨 날출자냐 따지자면 3개 있으면 그러면 뭐 날출자 봐서 샀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또 옆에 있는 이것도 이게 이제 원래 제 얼굴 자꾸 나와서 부담스럽습니다. 예. 이게 한 8년 전에 찍었던 거 뽀샵 한 건데 미남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요, 그 옆에 2개 나 있는 관은 초창기 관에는 안 보이다가 좀 늦은 단계 5세기 중엽 이후에 되면 보인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예전에 김원룡 공식중앙관광 3대 관장님이셨죠. 이분이 녹각형 입식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녹각이라면 사슴뿔이라는 얘기죠. 사슴뿔인데 그것은 역시 그 시베리아 샤먼들, 지금도 현대의 샤먼들도 가보면 사슴뿔 옆에 이렇게 달고 이렇게 무속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영감을 얻었지 않았을까. 네, 요거 열어주시면 됩니다. 예, 13번 그대로 하시면 돼요. 현재부터. 예, 그 위에. 방금 보았던 거 이제 사진으로 해놓은 건데요. 똑같은 겁니다. 물론 이건 서공성거기는 하지만 똑같은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이제 뭡니까, 이 사슴뿔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실 이거는 보기에 나름이거든요. 어떻게 사슴뿔처럼 보이십니까? 어떠십니까? 닮았나요, 사슴뿔이랑? 사슴뿔 생각이 잘 안 나시죠? 이렇게 녹용 드셔보셨지 생녹용 녹각을 안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제일 중요한 논점이 이 뿔의 가지가 양쪽으로 이렇게 나 있다는 게 중요한 논점인데요. 저는 그래서 이걸 사슴뿔로 보지 않고요. 둘 다 나뭇가지로 봅니다. 신성한 나무.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것도 역시 나무고요. 그래서 이걸 맛가지, 가지가 있는데 양쪽으로 마주보고 있는 가지. 이거는 가지가 있는, 줄기가 있는데 양쪽으로 얹나 있는 가지에서 뭐 억가지 이렇게 주장하는 그 연구자분들의 얘기를 따르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 다음에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 아까 말씀했던 이렇게 아까는 보요라고 했지만 이것을 달개, 영락이라고도 하고요. 뭐 금실은 아실 테고, 요거 이제 고분옥, 고옥이라고 하고, 서공정은 나중에 말씀드린 중간에 띠가 더 있습니다. 그 양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이 다 나무에 의한 모티프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무에 의한 모티프라고 하는 것은 신수, 우리 아바타 보면 이렇게 신성한 나무가 등장하죠. 그것처럼 신수를, 신의 나무를 어떤 형상화한, 신수라는 것은
바벨탑처럼 지상의 인간과 하늘에 있는 어떤 절대자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 이렇게 이해하는 걸 생각하고요. 또 하나 생각해 보면 불교가 공인되기 이전인데 이때만 하더라도 뭐 동서양 세계사적으로 보더라도 애니미즘이나 토테미즘이 이렇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렇게 있다가 고대 국가 단계 뭔가 국가의 결속력을 단계가 되면 종교를 통일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어느 국가든. 그래서 이 단계가 신라가 불교국을 공인하기 직전 한 1세기 정도 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애니미즘, 토테미즘의 그런 그 정령신앙의 일부로 보는 이 정점에 달해있던 시기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라근간 아까 6개 맞는데 이게 제일 빠른 단계 전 교동. 그 교동이라고 하면 현재 최고다댁 있는 교리김밥 드셔보셨죠? 교리김밥 있는 그 동네입니다. 거기에서 독을 되었다고 전하는 것이라 학계에서는 약간 좀 학술적 가치는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 모양 자체는 가장 이른 단계의 근관에 보면 이 세움 장식이 3개밖에 없고요. 있고 막까지 다 3개 다 막까지는 같은 모양은 같습니다. 크기는 달라도 이렇게 막까지도 이렇게 꺾이지 않고 사선으로 2개만 있는 이게 가장 이른 단계예요. 그래서 이 교동 근관은 5세기 초면 뇌물마리간 단계입니다. 뇌물마리간 단계가 좋고요. 그 다음 단계가 황남대총인데 사실 황남대총은 중요한 게 이 이후에는 다 이런 형상을 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는 흔히 금관의 모양이 정형화되는 단계, 정립된 단계, 어떤 전범, 바이블이 생기는 단계라고 하고요. 황남대총에 묻힌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 학계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저는 5세기 중엽 물지마리간 비의 가능성을 저는 생각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5세기 중엽이고요. 그 다음 단계 금관총. 이거는 21년도에 바일굴이 아니라 바일견제였던 것이고요. 보시면 3단계 이 세단으로 구성되죠. 세단으로 구성되었는데 요 황남대총을 보면 이렇게 막가지 모양 장식이 3개가 있고 뒤에 억가지가 2개가 더 있죠. 금관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시다시피 약간 구성이 헐거워지는 이런 느낌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서봉총이 나중에 다시 살펴보시겠습니다만 서봉총 근관이 있고요. 서봉총은 조금 더 헐거워지고 뭐 이런 서봉총 근관에 대해서는 5세기 말, 6세기 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단계가 천마총인데 천마총은 이 단이 4개로 늘어납니다. 4개로 늘고 이 구성 자체가 되게 이제 세밀하고 조밀해지는 모습을 보이죠. 그 다음에 금령총인데 금령총도 4단이고 금령총은 이 머리 둘레로 보아하건대 어린아이의 무덤 마립간과 관계 있는 아주 높은 신분의 어린아이 생각해보면 뻔하겠죠. 왕자랄까 이런 아이의 무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예전에 그냥 시험 공부할 때 외우기로는 이 단이 3개면 5세기, 단이 4개면 6세기 이렇게 많이 외우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거는 금관만 보여드리는 거고요. 실제로는 이 같은 시기에 파생되는 여러 비슷한 형태의 금동관 이 무지하게 금동관의 동관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금관은 현재까지는 6세기 초 금령총을 경계로 하여 또는 천마총을 경계로 하여 그 이후에는 안 보이는 걸로 일단은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 시기는 대릉원 지구, 그러니까 경주 시내에서 높은 고총고분이라고 하는 큰 척성목각분의 중단이 끝나는 시점과 같은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 시내에 있는 적성목각분, 다른 말로 마리카가 그 가족의 무덤, 그리고 금관은 세트다. 그들 사이에는 연관이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고요. 이 다음 단계도 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금관이 아니고 금동관들이 주로 나옵니다. 이유가 있겠죠. 아까 보셨던 막가지 세움 장식을 쭉 일렬로 늘어놓은 것인데요. 교동 보시기가 이게 쫙 일괄로 보이십니까? 좀 이렇게 빽빽해지는 느낌이 있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달개를 이렇게 보요, 영락만, 금제, 잎만 이렇게 달다가 그 다음부터 이 고분옥이 이 고분옥은 되게 일본산입니다. 일본에서 가져온,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복납을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교역의 대상품으로 가져오고 쭉 달다가 금령초과하면 다시 이게 없어지죠.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일단 어린아이에 묻으면 이런 어린아이가 쓰는 관에는 이런 거 안 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금관이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자기의 그 경험의 쌓임에 따라 계속 바꾸어 나간다. 처음에는 이런 달개만 하다가도 뭔가 뭐 예를 들면 통과를 했다고 쳐요. 20세에 성인이 되었다. 그러면 떼주고 뭐 이거 달아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개변해 나간다라고 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럼 신라금관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도안이 되었을까인데요. 아까 보셨던 막가지 세움 장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제강점기에 먼저 얘기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대생상 입하시가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입하니까 이렇게 뭐 나무 장식 서 있는 장식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출자와 녹각이라고 얘기하는 건 1973년도에 김원룡 선생님이 얘기했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이분이 뭐 서울대 출신이기도 하고 한국 고고학의 어떤 근간을 세운 분이시라 이분의 의견이 거의 한 40년 가까이 이렇게 많이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고요.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것보다는 이 함순섭이라는 이분이 말씀하셨던 녹각형 입식, 이 사슴뿔은 끝이 대칭을 이루지 않고 한쪽 앞쪽만 바라보도록 뿔이 자랍니다. 그래야지 상대방을 위협하고 이렇게 뭐 좀 앙컷에게 이렇게 뭐라 그러니까 이 남자다운 수컷다운 보이고 이런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양쪽으로 이렇게 나 있는 것을 사슴뿔로 볼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인데요. 지금 보시면 사슴뿔은 이렇게 자라면 이 쥐머리 쪽으로 자라는 건 없습니다. 쥐머리 쪽으로 자라는 건 바보가 아닌 이상이 앞으로 자라야죠.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자랍니다. 사슴뿔. 이게 녹각의 수에 따라서 이렇게 사슴 이 나이를 가능하죠. 이게 시베리아 스키타이 쪽에 있는 사슴 장식인데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말하자면 하늘을 보고 있지만 이렇게 상대방을 보는 방향으로 뿔이 자라고 있고요. 실제로 시베리아 샤먼이 쓰고 있는 이 장식도 보면 사슴뿔 장식이 어떻습니까? 앞쪽만 이렇게 보고 있죠. 얘랑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녹각으로 볼 수 없고 나뭇가지로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아까 보셨던 전 교동근관이고요. 보시면 가장 초창기의 근관입니다. 이렇게 금띠를 만들고 이 세 개 이렇게 달았죠. 여기 다는 건 흔히 리벳 기법이라고 하는 금못을 해가지고 두 매의 철판을 이렇게 두드리면 그 앞쪽 부분이 이렇게 퍼지면서 압착하는 리벳이라고 하는데요. 리벳 기법을 보통 이렇게 작은 거는 금못 두 개를 하고 좀 큰 거는 세 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영락은 구멍 뚫어가지고 안으로 넣어서 지금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벤치로 이렇게 돌리듯이 착착 돌려가지고 이 고리를 만들어서 안 빠지도록 넣는 게 요거는 이제 뭐 교동근관 제일 빠른 근관이고요. 황문해성 근하고 근관총 근관은 뭐 가장 예쁜 근관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이게 이 단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정형화된 단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경은 좀 예쁘죠. 이게 영락에서도 많이 있고 또 근관뿐만 아니라 근관 옆에 이렇게 드리개 장식도 아주 화려하고 다양합니다. 근관은 높이가 27cm 정도 되는 거고요. 송성관 나중에 다시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리면 특징적으로 가운데 봉황 장식이 이렇게 있고 봉황 장식 봉황이 세 마리가 있죠. 세 마리이기 때문에 봉황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봉황은 지금도 대통령의 상징이지만 봉황은 말 그대로 암수로 구성되는 것이고요. 그때 뭐 이렇게 뭔가 드레스 센터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없고 새끼 봉황 뭐 이런 거 들어본 적도 없고 해서 봉황이 아니다. 뭐냐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닭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왜냐하면 그 이때 당시는 이제 을지 마리간 이후로 박석김 새 성씨가 돌아가면서 왕위를 개성하지 않고 김씨만 왕위를 개성이 되죠. 김씨의 상징, 경주 김씨의 상징 다들 알다시피 닭입니다. 닭 그렇죠. 김할지 태어난 곳이 계림이고 닭으로 닭이 되게 신성시되었다 하는 게 일반론이기 때문에 저는 서봉천에 서계총이라 불러야 된다 얘기했다가 주변에서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먹고 살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여담이고요. 요거 이렇게 양대라고 하는 가운데 이런 부분이 붙인 이런 것들이 저는 모관의 모티프를 결합한 뭐 이런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크죠? 35cm. 이유는 얘까지 요 꼬리 끝까지 되기 때문에 35cm. 방금 소방청과 펼쳐진 사진입니다. 펼치면 이렇게 되고요. 이 사진 찍는데 한 2주 걸렸습니다. 요만큼 찍어서 전부 다 합성했거든요. 엄청 근간이고요. 이 근간이 보시다시피 고곡이 이 대륜에 2개만 붙어 있는데 실제로는 6개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제대로 복원해 가는 과정을 나중에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끝부분은 이렇게 이어져 있어 가지고요. 이게 생각해 보시면 쉽죠. 이렇게 한다면 머리끈을 질끈 묶는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발견 당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없었단 말은 금속재의 고정구가 있지는 않았을 테고 아마도 이런 것도 있어서 어디 모셔뒀다가 쓸 때 이렇게 자기가 안 썼겠죠. 와가지고 이렇게 씌워서 끈을 질끈 베어서 이렇게 이 머리 둘레를 조정하는 이런 형태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마총 금명총이고요. 천마총 공간도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4단으로 되어 있고요. 천마총 공간 지금 뭐 색깔은 잘 별 의미가 없습니다만 시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금의 함량이 좀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닳게 많아져서 닳게 많아 무거운 겁니다. 무거운 거니까 순금을 사용하면 어떻게? 휘어집니다. 휘어기 때문에 그걸 알고 이게 무거운 걸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이미 이 사람들이 순금과 순은을 만들어 놨겠죠. 그래야지 이렇게 요량껏 이렇게 섞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크니까 아마 좀 오늘 좀 많이 섞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었겠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 엘리트로 이렇게 조언받는 누군가가 있었을 테고 아니면 만들어서 휘어져 가지고 엄청나게 닦이고 이렇게 막 뭐 있다고 발레 뭐 이렇게 가지고 다시 만들었을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금명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기가 됩니다. 여기 유명한 게 그 말을 타고 있는 그 산이 있죠. 이거는 지금 찍은 게 아니고 이렇게 일제강점기 때 금명총 발굴이 1926년에 되거든요. 그 당시에 이미 이렇게 조선 총독부박물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중에 뭐 서봉총들도 말씀드렸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과정을 추적해 볼 수 있는 것은 상당 부분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박물관 찍었던 사진에서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신라문관이 어디에서 왔을까? 다른 지역 근간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사르마트 흑해 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자 무덤, 부족 여성에서 나온 건데요. 관태 비슷하죠. 뭐 대관이라고 부를 만도 하고요. 그리고 나무를 모티브로 삼는 것도 아주 유사합니다. 그 사이에 사슴이 이렇게 있죠. 가운데는 이렇게 수정으로 그리스 여성이 있고요. 그리고 산호, 금장식, 그리고 이 영락 달개라고 했던 것도 결국 나무 이파리를 표현한 것일 텐데 여기 있는 모양은 좀 다르지만 나무 과실 같은 이런 것도 되게 비슷하죠. 되어 있죠. 이건 뭐 신라문과의 공통점을 찾아보자. 굳이 얘기하자면 뭐 사슴도 비슷하고 나무나 달개도 비슷한데 문제는 연대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제작 방식도 보시다시피 확연히 다르고 그리고 이런 식의 연계는 사실은 고고학에서는 되게 지향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맥락 속에서 이게 들어와야지 사르마트 지역과 뭐 예를 들면 신라가 엄청난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거 하나 딱 꺼내놓고 뭐 무덤, 집자리, 뭐 다른 거 다 다른데 비슷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틸리아 테페 유적, 틸리아 테페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유적 유명하고 한 2년 전에 충박에서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사 무덤이고요. 여기도 나무를 모티브로 하면 되게 비슷하죠. 그리고 가운데 큰 나무는 좀 다르게 생겼고 뒤에 4개의 나무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경주 박물관에서 2년 전에 네. 우리 경주 가셨습니다. 예. 충박에 전시하고 간 거였고 이 틸리아 테페 등과는 아주 그 발견 스토리가 아주 좀 뭐라 그럽니까? 이게 좀 장황한데요. 발굴 이후에 이 금관이 그 탈레반 정권 시절에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팔아먹었다 생각했는데
뭐 전쟁이 끝나고 어느 대통령국인가요? 이 지하 금고에 가보니까 여러분 이게 나왔다 이렇게 해서 아주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비슷한 건 나무 그죠? 나무 5그루 있죠. 새도 새 지금 잘 보이십니까? 새가 지금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새가 보면 이렇게 뭐 합같이 생긴 새가 하나가 앉아 있고요. 그리고 달개도 이런 달개는 그래서 저는 근데 뭐 인류 공통의 어떤 보편적인 미감 내지는 인식 뭐 이런 게 아닐까 뭐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건 비슷하고요. 다만 연대 일야 대표도 신라금관하고만 400년, 300년, 400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연기시키는 어렵다. 제작 방식이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점도 되게 많습니다. 제작 방식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신라금관처럼 이렇게 합치가 되지 않고 다 안 돌아갑니다. 이게 기억이 정확하지 않나 17cm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다 안 돌아가고요. 여기 있는 이 고리와 이 고리 사이를 다른 별도의 재료로서 이렇게 해야 되겠. 여기까지. 그리고 제일 차이점은 탁찰식이라는 게 제일 차이점입니다. 이 지금 6개의 부재가 다 나눠 이게 지금 뒤에서 본 모습인데요. 6개의 부재가 다 나누어지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6개가 나누어져서 이렇게 가지고 다닐까 하면 역시 그들의 유목 전통과 연계시켜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다니다가 의식이 있을 때 꺼내서 썼다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하지만 신라문가는 농경 사회에서는 그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완성된 채로 가지고 있다가 쓰기만 하기 때문에 전혀 이런 나무를 모티브로 한다는 것은 뭐 세계 어느 문화에서나 보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두 개의 연계를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요게 세부 모습인데 여기 새가 보이시죠? 새 보이십니까? 고니처럼 생긴 새가 이렇게 있고요. 이런 거는 이제 유겹의 그 꽃 모양인데 우리나라에서 나왔으면 당연히 연화문 이렇게 얘기할 텐데 뭐 연화문은 아니고요. 중간 중간에 이렇게 토끼석을 박았습니다. 지금 떨어졌지만 그리고 이 영락을 묶는 방식이 가죽끈을 묶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조였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뭐 가죽끈을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묶어서 매듭 짓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좀 다르다. 하트가 이렇게 있죠. 예쁜 하트가 있죠. 여기 지금 볼록 튀어나온 것은 밑에 있는 대하고 여기하고 뒤에서 보면 이렇게 넣기 위한 이 원통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철제 꼬지 같은 걸 집어넣어 두 개를 결합하는 구조인 거죠. 잘 보이십니다만 요겁니다. 여기도 여기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죠. 다 보이시죠? 이렇게 꽂아 쓰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서역 쪽은 더 이상 비슷한 게 없다. 그러면 이제 중국 동포집에 뭐가 있냐? 우리 민족하고 되게 비근한 선비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부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금제, 관에 대한 장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닭발선비 보면 모티브 자체는 비슷하죠. 이렇게 똑같이 가지에 이렇게 잎을 내리고 이거는 굳이 생각하면 우리 뭐라 그러는데 머리띠 가운데에 붙이는 이런 장식이죠. 그리고 이렇게 양대라고 하는 이 모자를 쓰기 위한 이 구조 이런 것들은 비슷하지만 결국 관의 일부도 관의 장식의 일부만 금으로 만든 일부를 장식한 정도인 거고 신라의 대관과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역시 제일 비근한 건 이렇게 고구려 겁니다. 고구려 거 집안에서 나온 거 보면 이렇게 이건 이제 관장식인데요. 관장식인데 보면 이렇게 끝부분이 꼬아서 이렇게 만든 그걸 잘라가지고 이렇게 꼬아서 장식하는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황남대 좀 북분의 은관입니다만 똑같은 형태가 보이고요. 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지고 있는 고구려 관장식인데 이것도 역시 끝을 꼬아서 물론 아까 금관에서는 못 보셨습니다만 아까 제가 금관 말고 그 시기에 은관이나 다른 관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이런 요소들이 많이 보입니다. 또 여기 새입 모양이 새입이 이파리 세 개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3년문 한두대도 할 때처럼 세 개 보이 이런 것들이 부산 동래에서 나온 금동관 이거 금관의 바로 직전 양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런 새입 양식하고 똑같기 때문에 역시 고구려
이 관이 한반도 남부지방에 역시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사실은 가장 비슷한 게 평양 정암리 토성에서 나온 금동관입니다. 보시면 이 금동관인데요. 뭐 이렇게 들이개 장식도 있고요. 그리고 대관이고요. 물론 이렇게 화연 모양의 장식한 건 좀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올라오죠. 아까 보셨던 새 이파리, 새 잎 모양 장식 이렇게 있고요. 끝을 잘라서 이렇게 꼬아놓은 것들 이런 것들을 봐서는 분명 신라 금관이 독자적으로 발생했다기보다는 신라가 지정왕대의 국호를 신라라고 바꾸잖아요. 바꾸고 5세기 때 마니깐대에는 고구려의 속국과 비슷한 형태에서 그래서 왕을 왕이라 하지 않고 뭐 신라 매금 이렇게 낮추어서 부르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뭐 고구려군이 항상 경주월성에 주둔하고싶이 할 정도로 고구려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도 그런 맥락 속에서 고구려에서 이렇게 온 것이다. 고구려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타당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금관과 마립관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마립관은 이렇게 마립이라는 표현과 간은 칸, 징기스칸, 뭐 쿠빌라이 칸 이렇게 동북아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그 지역의 대장을 이렇게 말하는 간 한자로 하면 줄기간자 이렇게 쓰죠. 가장 빠른 기록은 삼국사기 눌지마립간 즉위연조가 있는데 눌지마립간이 내물 실성 눌지인데 눌지마립간 즉위년도가 5세기 초입니다.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500, 410몇 년일 텐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마립자 방언위 권야 권위 함조 존위 이치 즉 왕권위주 신골 열어하 인이명지 해석해 보면 이 골이 이제 말뚝인데 마립은 신라에서 말뚝이 말하는 거다. 함조란 말은 해석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함조를 말하는데 위계에 따라 이 순서에 따라 쭉 설치되었기 때문에 왕의 말뚝이 주인이 되고 신하의 말뚝 그 아래에 넣어섰기 때문에 마립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마립. 뭐 지금 생각해 보면 경복궁 금정전 앞에 있는 이렇게 정밀본부도 쭉 이렇게 있는 게 좀 그런 느낌이고 이런 여러 마립 중에 마립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사람 그래서 마립간 뭐 장황하게 해설했지만 결국 왕이죠. 그냥 왕인데 왕이라고 쓸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구려가 두눈뜨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립간이라고 약간 자기의 그 지역적인 최고 지도자를 일컫는 만 이런 개념으로 마립간을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어학적으로 보면 물론 이게 이제 의문의 비슷함을 가지고 따지는 건데 마립 하니까 마리 머리 또는 마루 종가할 때 마루 그래서 이도 역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어떤 것을 걷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칸은 지배자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마립간은 이거는 제가 옥입니다. 마립 중에 최고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마립이라는 말을 제일 처음 사용한 상황이 아니라 호칭을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뇌물말 눌지마립간 즉위년조인데요. 사실 눌지마립간 즉위년조에 보시면 아까의 기사는 마립이란 게 무엇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지금부터 마립을 사용하였다. 뭐 예를 들면 눌지가 즉위하사 마립 스스로 마립이라 칭하셨다 이런 기록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맥락상으로 볼 때 그러면 과연 마립이 눌지가 처음 사용했을까 이런 걸 보면 그거보다는 역시 신라 이거 경주 김씨의 세습을 제일 먼저 이루어낸 뇌물마립간 17대 4세기 중력 뇌물마립간 때부터 사용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게 설이 하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눌지부터이다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뇌물마립간부터로 보는 게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물마립간이 356년에 즉위했고요. 눌지마립간이 417년에 즉위했는데 지정왕 4년에 이제 비로소 이제 고구려 영향을 뛰어넘고 왕이라고 지칭했기 때문에 실제로 마립간을 사용한 시기는 길게 보면 150년 정도가 되겠고 짧게 보면 뭐 100년도 채 안 되는 이 정도 시기입니다. 근데 이 시기에 신라의 모든 출토품, 모든 유물, 모든 것 중에 가장 주목되는 것이 신라 금관이고
이 시기에 한정해서 신라 근관이 나온다는 것은 역시 마립관과 근관의 어떤 상관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신라 근관은 마립관, 이 왕 지배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여성 무덤에서도 출토가 아니라 대부분 여성 무덤에서 출토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근관을 절대 왕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립관과 그 친족들과 뭐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학계의 분석상 황남대총 근관, 서봉총 근관, 근관총 근관은 여성이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 어린아이가 사용했다고 생각하는 금병총 근관, 그리고 제일 먼저 했던 교동 근관, 생각해보면 성인 남자가 사용했다 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만 천마총은 조금 예외이긴 합니다만, 그래 보면 마립관이 꼭 왕관을 쓰고 있었다, 이런 우리 그 이미지상의 등식은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신라 능묘 중 금관이 출토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봉총 20년하고 작년 재작년 중박에 중앙공원에서 재발굴 다시 했고요. 이건 최초로 발견된 1921년도에 방문한 시절에 있는 금관총이고요. 요거 발굴하고 가서 일제가 고무되어 가지고 중간 근처에 있는 무덤들을 발굴하기 시작하는데요. 금명총에서도 아까 24년도, 서봉총에서 26년도 이렇게 발굴되었습니다. 그리고 73년도에 황남대총과 천마총 두 개를 발굴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황남대총을 파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습니다만 너무 큰 것을 파기에는 부담스럽다, 내지는 우리가 구조를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해서,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쬐끄만 걸 먼저 한번 파보자고 한 게 천마총입니다. 천마총이 지금 155호인데요. 그는 이제 다나카 주저라는 양반이 1924년도에 당시에 보이던 이렇게 무덤 위에 있는 능을 쭉 세가지고 1년분을 쫙 한 게 155개인데 실제로 발굴된 건 몇 개 없죠. 물론 이쪽에 좀 됐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관이 나올 무덤은, 금관이 나올 무덤은 많다. 그러면 아까 보셨던 위성 사진 보시는 거고요. 아까 보셨던 뇌물로부터 보더라도 뇌물, 시설, 물주, 자비, 소지, 지정, 둘, 넷, 6개, 6명인데, 만약에 말이 금관을 왕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발굴을 잘한 나머지 6개의 왕관을 다 찾아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하다라는 게 학계의 인식입니다. 이건 이제 척성목각분, 아까 모두에 장님 말씀하셨던 건데요. 척성목각분이 왜 어렵냐 하면 그 위에 돌을 엄청 쌌습니다. 이 강돌 하나가 제가 뭐 딱 재보진 않았지만 한 4, 5kg 정도 되는 것들을 쫙 쌌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무각이거든요. 그럼 나무각이 당연히 썩어서 묻어지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돌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다 들어가니까 이걸 도굴 하기 위해서는 위에 걸 다 드러내는 수밖에 없는데, 도굴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상당히 은밀하고 긴밀한 작업이라 저거를 뭐 예를 들면 밤에만, 사람들의 눈에 안 띈 채 밤에만 드러낸다면 뭐 수십 일이 걸리겠죠. 근데 그 사이에 사람들이 못 알아채니까. 또 지금은 그 능묘 구역이 상당히 정비되었지만 1960년대, 70년대까지는 거기 민가가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굴 민가에 가서 나 좀 도굴 좀 해야 되겠는데 뒷바닥 좀 빌려줘, 이렇게 말을 못 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서 많이 보호되어 있었고요. 말씀하시다시피 그 이후에 있었던 석실묘, 횡혈식 석실묘 이런 것들은 뭐 도굴이 엄청나죠. 문영왕릉 발굴이 거의 뭐 기적적이라고 할 정도로, 실제로 장군총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도굴이 다 돼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능산리에 있는 석신분도 마찬가지고, 그에 비해서 신라 척성목각분은 아주 잘 보호되었다. 결론적으로 그런 것인데, 실제로 뭐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능묘를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 현대의 개념으로 생각해보면 안에 들어가는 물건 빼고 저걸 만드는데 현대의 장비와 돈으로 계산하면 지금 얼마나 몇 억 들까요? 근데 그 당시에 400몇 년에 저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 마립관의 일족이 얼마나 많은 민초들을 징발해서 이걸 했을까 하면 좀 안타까웠죠. 이것 때문에 우리 후손들은 많이 보고 있지만
황단지 발굴 실제로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하면 이제 밖에 이제 돌 중에 위에 있는 돌, 목각 위에 있는 돌을 다 드러내고 발굴 요 옆에 있는 돌만 요 안에 이제 목각이고 이거 안에서 이제 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실제 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관이 이렇게 있고요. 허리띠 장식, 허리띠에서 내려오는 이렇게 소화식 드림장식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봐가지고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착장한 채 매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토되는 세부 사진이고요. 천마총도 비슷합니다. 천마총도 이제 그 위에 드러나오는 목각 나왔고요. 그 안에 이렇게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나왔죠. 서봉총인데 이거는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발굴한 건데요. 서봉총은 이렇게 두 개의 무덤이 연이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무덤 북분이 똑같은 이런 모양, 네모짜리 모양이 있고요. 남부는 그보다 작게 이렇게 나왔고 서봉총 공간은 여기 북분에서 출토되었습니다. 요 한 변의 길이가 뭐 44m, 45m니까 엄청난 크기입니다. 그림을 그린 것인데 보시면 이렇게 북부는 뭐 거의 이 방향을 북방향과 자북방향과 비슷하게 잡았습니다만 남부는 완전 이상한 방향에서 또 붙였죠. 얘를 먼저 만들고 뒤에 만들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정교한 플랜이 있었다기보다는 그 남아있는 뭐 땅이라든지 뭐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그냥 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서공정관의 회수과 수리인데요. 이거는 제가 좀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지금 15분이니까요. 2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서공청은 여기입니다. 가보셨다. 쉬었다가 2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